저는 아들에게 집 살 때 계약금으로 500만 원 보태주려고요. 미숙 씨는 정말 기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올리려던 손이 그만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미숙 씨, 그 500만 원이 말이에요. 미숙 씨와 아들을 갈라놓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숙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말이지요. 20년 넘는 세월을 들여서 2천만 원과 아들과의 딱 알맞은 거리 그 두 가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도움이 4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마지막 4번째만큼은 솔직히 지금도 입에 올리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미숙 씨와는 벌써 30년 넘는 인연이에요. 옛날에 제가 일하던 시장통 반찬 가게, 거기서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매일 고로케를 튀기던 후배랍니다. 제가 10살쯤 위였지요. 그 미숙 씨가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사는 이 낡은 아파트까지 일부러 찾아와 준 거예요. 언니, 저 상의 드릴 게 좀 있어서요 하면서요. 제가 사는 곳은 말이지요. 벌써 지어진 지 50년도 넘은 낡은 주공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4층까지 난간을 붙잡고 한번 숨을 고르고 또 올라가지요. 연금은 한 달에 130만 원 남짓. 먼저 간 남편의 유족 연금과 제 얼마 안 되는 몫을 합친 거예요. 마트에서는 저녁이 되어 반갑 스티커가 붙는 걸 진열대 앞에서 이렇게 넌지시 기다립니다. 회 한 조각을 반값이 되고 나서야 장바구니에 담지요. 그런 살림살이입니다. 미숙 씨는 제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 쪽을 흘끗 보더니 뭐라 말할 수 없는 얼굴을 했어요. 분명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 언니가 왜 이런 데서 살고 있을까 하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를 아는 사람은 다들 알거든요. 저희 남편은 성실하게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한 사람이었어요. 퇴직금과 생명보험 그리고 알뜰살뜰 모은 돈을 합쳐서 저희 부부 손에는 2천만 원쯤 있었으니까요. 노후에는 2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 흔히들 하잖아요. 저희는 그만큼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에는 18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돈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말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세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벌써 21해도 더 된 일이 되었네요. 저는 말이지요. 그때까지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 남편이 없어지고 나니 남은 건 아들 준호와 2천만 원. 제 안에서 아들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들에게서 오는 전화는 말이지요. 늘 이렇게 시작됐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기 있잖아. 이적이 있잖아.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알아요. 아, 돈 이야기구나 하고요. 부탁할 게 있을 때에 그 저기 있잖아와 그냥 저기 있잖아는 어미에게는 신기하게도 구분이 된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주 작은 숨결에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겨우 30만 원이었어요. 이번 달에 좀 모자라서 다음엔 50만 원. 자동차 보험이 한꺼번에 나와버려서 저는 말이지요. 기뻤어요. 한심한 이야기지만요. 의지가 되고 있는 동안은 나는 아직 이 아이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거절한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바로 붙여줬지요. 이게 말이지요. 첫 번째 도움입니다. 곤란할 때마다 그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현금을 덥석 쥐어주는 것. 처음엔 정말로 곤란해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점점 당연해져 갑니다. 3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어느새 한 달에 100만 원, 많은 다른 그 이상 저기 있잖아 전화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해진 행사처럼 되어갔어요.
저는 말이지요. 그래도 스스로에게 타일렀어요. 저 아이는 정말 힘든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월급도 안 오르고 불쌍하잖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건네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는 힘을 매달 조금씩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자라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되니까. 몸이 그걸 기억해버리면 이제 월말에 통장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싸매고 무언가를 참는 일 같은 건 하지 않게 돼요. 그 일을 악무는 힘이야말로 어른을 어른으로 만드는 것인데 말이지요. 저는 매달 그 가장 중요한 걸 깎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시절에 저에게 누군가 가르쳐 주었더라면 돈이 정말로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자식이 아파서 꼼짝 못한다든가 그런 때는 다른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그저 모자라다는 것뿐일 때는 현금을 건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돈은 안 줄 거야. 하지만 말이야, 뭐에 얼마가 모자라는지 종이에 적어서 엄마한테 가지고 오렴. 같이 가계부를 보자꾸나. 그것만으로도 훨씬 달랐을 겁니다. 돈이 아니라 지혜를 빌려주는 것, 그게 진짜 친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편한 쪽을 택했어요. 종이에 적게 하고 마주 앉게 하고 아들에게 잔소리쟁이 취급을 받느니 잠자코 30만 원 붙여주는 편이 훨씬 편하고 훨씬 기뻤으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미숙 씨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더 우려낼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말이지요. 어느 날 아파트 우편함에 엽서 한 장이 온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아침 우편함을 열었더니 낯선 엽서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모르는 회사 이름이었지만 받는 사람 자리에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의 우편물이 왜 우리 집에, 내용을 읽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건 독촉장이었어요. 빚. 대부업체나 카드 회사에 한참 전에 신고해둔 모양이었어요. 제 이 주소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지요. 바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는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까운 자세로요. 미안해 엄마. 정말 이제 어떻게도 안 돼서 하고요. 전부 해서 200만 원. 카드 현금 서비스와 대부업체 리볼빙이라는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 이자를 갚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요. 저는 말이죠. 그 금액을 듣고 오히려 안심했을 정도예요. 200만 원이면 낼 수 있어. 2천만 원 중에 200만 원.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저 아이의 인생에 빚으로 눌어붙은 흠집이 나는 것, 이 아이에게 얼룩이 지는 것, 그게 어미로서 견딜 수 없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은행에 가서 200만 원을 찾았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고스란히 대신 갚아줬어요. 그 아이의 빚은 그날 안에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도움입니다. 자식의 빚이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 그때 저는 말이지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깨끗해졌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고요. 하지만 말이지요.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건 그 아이에게서 실패의 아픔을 빼앗아 버리는 일이에요. 사람은 말이지요. 아픈 꼴을 봐야 깨닫는 생물입니다. 월말에 독촉 전화에 벌벌 떨고 밤에도 잠 못 이루고 자신의 안일함을 뼛속까지 사무치게 깨닫는 그 아픔이 있으니까 두 번 다시 같은 짓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전부 지워주면 그 아픔도 함께 사라져 버려요. 아픔 없는 실패는 얼마든지 되풀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그 아이를 위한다면 저는 단돈 1원도 내서는 안 됐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돈은 엄마가 한 푼도 안 낼 거야. 하지만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돼. 같이 법률구조공단에 가자.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아세요? 나라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 창구예요. 돈 문제로 목이 조여오면 변호사가 제대로 정리하는 법을 함께 생각해 줍니다. 빚이라는 건 본인이 제 발로 마주해서 정리하는 것이에요. 돈이 아니라 시간과 지혜를 빌려주는 것. 그게 두 번째 답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예요. 이때 제가 정말로 무서워했어야 할 건 돈이 200만 원 줄어드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갚아준 그날 밤부터 아들은 말이지요. 저와 눈을 맞추지 않게 됐습니다. 고맙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고맙다는 말을 할 때 제 얼굴이 아니라 그 옆에 벽 언저리를 보는 거예요. 전화 횟수도 줄었어요. 그렇게나 저기 있잖아 하고 전화해 오던 아이가 뚝 하고요. 저는 말이지요. 그 무렵엔 아직 전혀 몰랐어요. 저 아이가 왜 저에게서 눈을 돌리게 됐는지. 빚이 깨끗해져서 후련해졌으니 이제 볼 일이 없는 거겠지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이유를 제가 알게 되는 건 그로부터 20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또 한 장이 왔어요. 그 독촉 엽서가.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은 또 한 번 하게 돼요. 제가 대부업체라는 걸 아직 몰랐던 거지요. 아픔을 지워버린 사람이 또 같은 자리로 굴러떨어지는 건 이미 정해진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또 대신 갚았어요. 이번엔 그보다 더 많았어요. 통장에 2천만 원은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줄어갔습니다. 그 무렵이었나요? 준호에게 며느리가 와준 게 지영이라는 그야말로 야무지고 좋은 아이였어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돈에도 빈틈이 없어서 저는 그저 기쁘고 또 기뻐서 이제 이 아이도 땅에 발을 딛고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세 번째, 가장 좋다고 여기며 저질러버리는 도움, 살 곳을 아낌없이 마련해 주는 것. 젊은 두 사람이 새빵살이 하는 걸 보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 맨바닥에서 집을 마련한다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저는 내 집 마련 계약금의 보태라고 500만 원을 덥석 내놓았어요. 오늘 바로 오늘 미숙 씨가 아들에게 내주려는 딱 그 액수예요. 집이 생겼을 때는 말이지요. 정말 기뻤어요. 새 장판 냄새가 나는 그 아이들의 집. 저는 부지런히 드나들었어요. 이거 있으면 좋겠지 하면서 밥솥 튀며 좋은 이불이며 아이가 생기면 아기 침대까지 자꾸자꾸 사서 날라드렸어요. 열쇠도 받아뒀었어요. 언제든 와도 되니까 하고 준호가 말해줘서요. 그래서 지영이가 일하는 날에 저는 열쇠로 들어가서 빨래를 걷거나 저녁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거나 했어요. 좋다고 여겨서예요. 좋다고 여겨서 그러다 손자 서준이가 태어났어요. 저는 그야말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예뻐서요. 서준이 유치원 돈도 장난감도 배우는 것도 전부 제가 냈어요. 하도 예쁘니까요. 돈은 아직 있었고요. 어느 날의 일입니다. 제가 열쇠로 들어가서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는데 안쪽 방에서 지영이가 갓 태어난 서준이를 안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려왔어요. 저한테 한 게 아니에요. 서준이한테 자장가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 집 사실은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네. 저는 말이지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계약금은 내가 냈고 가구도 내가 열심히 이 집을 좋은 집으로 만들어줬는데 뭐가 불만인 걸까?
솔직히 살짝 언짢았을 정도예요. 지금은 알아요. 그 집은 구석구석 제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돈도 물건도 열쇠도. 그 젊은 부부는 자기들만의 성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을 받은 남편은 아내 앞에서 점점 작아져 갑니다. 아내는 남편 어미의 그림자가 온 집안에 있는 것에 숨이 막혀 가지요. 제가 좋다고 여기며 쏟아부은 돈이 그 두 사람의 집을 누구의 것도 아닌 장소로 바꿔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딱 한 번 준호가 저에게 분명하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준호가 마침 35이 되던 해 연말이었어요. 제가 또 상여금에 보태라고 봉투를 건네려던 때 그 아이는 그걸 밀어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부탁이니까 그 돈 엄마 자신을 위해서. 엄마가 나이 들어서 정작 힘들 때 나한테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게 나는 제일 무서워. 저는 말이지요. 그 말에 가슴이 쿡 찔렸어요. 아, 이 아이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나이 들어서 돌보는 게 싫은 거구나. 내가 기대는 게 무서운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서럽고 슬퍼서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절대로 이 아이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 내 노후는 내 돈으로 제대로 하자. 오히려 더 이 아이에게 내주자. 내가 아직 기운이 있어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때 그 아이의 말을 정반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는 것도 한참 뒤의 일이에요. 집을 마련하고 10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준호의 톱니바퀴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다니던 회사의 경기가 나빠져서 이직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게 됐지요. 그때마다 월급이 내려가요. 집 대출이 어깨에 파고들어요. 저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돈을 냈어요. 대출 갚을 때 생활비에 쪼들릴 때는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 도와줄게. 그 안심이 그 아이에게서 버티는 힘을 또 하나 앗아갔던 겁니다. 남편이 미덥지 않게 보이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도 삐걱거려요. 그 야무지던 지영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건 저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공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이에요. 우리 아들이 고생할 때 내팽개치고 어쩜 저리 모진 며느리인가 하고 진심으로 지영이를 원망했어요. 지금은 알아요. 그 아이는 계속 참고 있었어요. 자기 가정을 자기들 힘으로 일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돈과 시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나갈 때 지영이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현관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는 서준이 손을 잡고 나갔어요. 그 아무 말 없는 고개 숙이던 방식이 무엇보다 웅변이었던 거예요. 혼자가 된 준호는 집도 내놓고 결국 제 곁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자식이라는 거지요. 40을 넘긴 아들이 또 어미 집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저는 말이지요. 마음 한구석에서 안심해 버렸어요. 이제 또 내가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구나. 나는 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쯤에서 저는 겨우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너무 도왔구나. 돈을 너무 내줘서 이 아이를 제 힘으로 서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렸구나 하고요. 이걸 안 것만으로도 당시에 저에게는 큰일이었어요. 돈으로 응석을 받아주면 자식은 못 쓰게 된다.
그건 이제 뼈아프게 알았어요. 하지만 말이지요. 진짜 독은 그게 아니었어요. 돈으로 응석을 받아주면 자식이 못쓰게 된다. 그런 건 말하자면 겉면의 이야기. 제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독을 깨닫기까지는 거기서 다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사이에 저는 마지막 4번째 도움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가장 해서는 안 됐던 도움을. 세월이라는 건 잔인한 것이네요. 돌아온 준호도 쉰둘에 손이 닿습니다. 저도 70을 훌쩍 넘겼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이 힘겨워요. 혈압약에 콜레스테롤약, 아침약을 헷갈리지 않도록 요일별 통에 나눠서 먹고 있어요. 그게 점점 늘어가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약이 늘어난다는 거구나 하며 혼자 웃지요. 동네에서 나눠준 웰다잉 노트도 사보긴 했어요. 엔딩 노트라는 거요. 하지만 맨 처음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게 다예요. 나머지는 새하얀 백지. 만일의 때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하는 칸을 보고 저는 펜을 내려놓아 버렸어요. 그야 연락할 상대가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준호와는 말이지요. 어느새 완전히 소원해져 있었어요. 몇 해 전에 그 아이는 또 제 집을 나갔어요. 일용직에 가까운 일을 구해서 값싼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문자를 보내도 읽은 표시는 뜨거든요. 읽긴 해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아요. 설날도 추석도 벌써 몇 해째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나 쏟아부었는데, 그렇게나 돈도 품도 들였는데 어째서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걸까? 저는 매일 밤 불단의 남편에게 손을 모으고 보고합니다. 여보, 준호가요. 오늘도 연락이 없었어요 하고요. 점점 보고할 것도 없어져 갔지만요. 그게 바로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오랜만에 그 적이 있잖아. 전화가 걸려왔어요. 준호에게서요. 여보세요, 엄마, 저기 있잖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기뻐서요. 한심하지요. 들어보니 또 돈이었어요. 이번 일을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목돈이 좀 필요하다고요. 제 통장에는 그때 마침 18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제 마지막 돈이에요. 저는 말이지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내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야 저는 이제 실컷 살았으니까요. 어차피 남겨봤자 소용없어. 그보다 지금 저 아이가 곤란하다면 내 수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 돈으로 저 아이가 한 번 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 180만 원을 찾으러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참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좀처럼 오지 않는 손자 서준이가 불쑥 찾아온 게, 서준이도 벌써 20살이 되어서요. 훤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지영이와 살고 있지만 가끔 제가 마음에 걸린다며 얼굴을 비춰줘요. 착한 아이로 자라줬어요. 내가 지금 은행에 가려던 참이란다. 아버지한테 돈을 좀 하고 말했더니 서준이의 얼굴이 싹 굳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 서준이는 말하기 어려운 듯 하지만 또렷하게 이렇게 이었어요. 아버지요, 할머니한테 돈 받는 거 사실은 죽기보다 싫대요. 예전에 술 취해서 울면서 그랬어요. 엄마가 자기 간병할 돈도 요양원 들어갈 돈도 다 없애고 마지막에 길바닥에 쓰러지듯 되면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아버지요, 할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게 괴로운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 돈을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 써줬더라면 아버지 훨씬 편했을 텐데 하고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 말고 꼼짝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서준이의 말이 몇 해나 전에 그 밤에 준호 목소리와 딱 겹쳐진 거예요.
엄마, 부탁이니까 그 돈 엄마 자신을 위해 써. 엄마가 나이 들어서 정작 힘들 때 나한테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게 나는 제일 무서워. 저는 말이지요. 그 말을 20년 가까이 정반대로 새겨듣고 있었던 겁니다. 저 아이는 저를 짐이라고 여겨 밀어낸 게 아니었어요. 저 아이는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제발 엄마 돈으로 엄마의 마지막을 제대로 마무리해줘. 엄마가 길에서 쓰러지는 듯한 모습을 나한테 보이지 말아줘. 그것만이 나의 단 하나의 부탁이라고요. 저 아이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소중한 걸 엄마 자신을 위해 남겨둬 달라고 울면서 부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알게 됐어요. 네 번째 도움. 자식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무서운 도움. 그건 자기 마지막을 위한 돈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에게 넘겨줘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2천만 원을 자식에게 쏟아붓고 마지막에 수중에 남은 180만 원까지 넘기려 하고 있었어요. 제 장례 비용도 무덤 비용도 만일의 때 요양원에 들어갈 돈도 전부 없애면서까지요. 그게 말이지요. 가장 자식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 뒷마무리를 할 돈을 전부 놓아버리면 그 부모가 정작 쓰러졌을 때 누가 그 뒷바라지를 합니까? 누가 그 장례를 치릅니까? 자식밖에 없어요. 저는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돈을 전부 자식을 위해 써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 저는 자식에게 가장 무서운 폐가 제 발로 데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마지막 뒷마무리조차 못하는 짐이 준호가 저에게서 눈을 돌리게 된 것도 전화를 받지 않게 된 것도 만나는 게 괴롭다고 한 것도 그건 차가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 아이의 죄책감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재산을 전부 써버리고 연금 130만 원에 낡은 아파트에서 반값회 조각을 기다리고 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괴롭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 자기가 어머니를 이런 꼴로 만들어 버렸다는 죄의식, 그리고 앞으로 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자기가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가 하는 출구 없는 두려움. 저 아이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너무나 무거운 짐 앞에서 우두커니 멈춰서서 그만 도망쳐 버렸을 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말이지요. 그날 밤 불단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죄했어요. 당신이 알뜰살뜰 모아준 그 돈으로 나는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말았다고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은행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 180만 원은 찾지 않았어요. 그건 제 마지막 일을 위한 돈입니다. 제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깨끗하게 이 세상에서 나가기 위한.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두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아서는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자기 장례식과 봉안, 그리고 만일의 때를 위한 대비. 요즘은 가족장이라면 100만 원 정도면 치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작 필요한 때를 위해서 적어도 300만 원, 이것만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남겨두세요. 통장을 따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장 표지 안쪽에 한마디를 적어두세요. 이건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나의 마지막 일을 위한 돈이라고. 이게 말이지요. 돈을 내주는 것보다 훨씬 깊은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그 300만 원에는 이제 180만 원밖에 못 미쳐요. 미처 대지 못한 목도 있어요. 하지만 말이지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엔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적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말이야.
너한테 남겨줄 돈은 이제 없단다. 한심한 엄마라 미안하구나. 하지만 말이야, 한 가지만 약속할게. 엄마는 너한테 폐 끼치지 않을 준비만은 제대로 해둘 테니까. 그러니 너는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인생을 너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살아가렴. 보내고 나서 한참 동안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늦게 고마워 엄마, 그 5글자의 답이 왔습니다. 제가 20년 2천만 원을 쏟아부어도 받지 못했던 단 하나의 말이었어요. 돈을 건네는 걸 그만둔 날에 처음으로 받은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저는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눈앞에는 완전히 식어버린 차와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미숙씨가 있었습니다. 미숙씨는 말이지요, 한동안 잠자코 있었어요. 그러고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은행 봉투를, 아들에게 건네려던 500만 원이 든 그 봉투를 슬며시 자기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언니, 저 위험했어요. 그 500만 원 냈더라면 저 아들한테 좋은 일 하고 있다고 계속 믿어 의심치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500만 원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미숙씨. 돈을 덥석 쥐어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제 발로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그 수고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언제까지 얼마라고 정해서 빌려주고 거들어줄 건 이삿짐 상자를 나르는 것,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미숙 씨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도움. 첫 번째는 곤란할 때마다 그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현금을 건네는 것. 돈이 아니라 가계부를 함께 봐주는 것. 두 번째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돈이 아니라 법률 구조공단에 함께 가는 것. 시간과 지혜를 빌려주는 것. 세 번째는 살 곳을 아낌없이 마련해 주는 것. 도와줄 거라면 기한과 상한을 종이에 적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자기 마지막을 위한 돈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넘겨줘 버리는 것. 적어도 300만 원 다른 통장에 나눠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적어두는 것. 이 4가지의 공통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어느 것이나 다 돈을 내줌으로써 저는 자식에게서 2가지를 사들여 버렸던 겁니다. 하나는 자식이 제 발로 서기 위한 버티는 힘, 또 하나는 저 자신의 마지막까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존엄.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로 남겨줄 수 있는 것, 그건 돈이 아니에요. 이 부모는 자기 뒷마무리는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네 인생을 살아도 된다. 그 안심인 겁니다. 미숙 씨가 돌아간 뒤 저는 서랍 안쪽에서 그 새하얀 웰다잉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뒤에 텅 빈 페이지에 저는 처음으로 펜을 놀렸어요. 만일의 때 연락할 사람 칸에 저는 아들 준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장례 비용은 다른 통장에 준비되어 있다. 너는 그저 손 모아 절해주기만 하면 그걸로 된다. 이걸로요, 저는 이제 그 아이의 짐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늦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이지요, 인생이라는 건 몇 살이 되어도 잘못을 깨달은 그날이 가장 빠른 날인 거예요. 저는 73이 되어서야 겨우 진짜 의미로 그 아이의 어미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 당신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집히는 게 있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봐 주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통장을 한 권 손에 들고 자기 잔액을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것만은 내 마지막을 위해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돈을 어림잡아 적어도 300만 원 많지 않아도 돼요. 그걸 마음속으로 따로 나눠서 가능하면 다른 통장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그 표지 안쪽에 한마디 적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나의 마지막을 위한 돈이라고. 그리고 만약 자식이 있으시다면 내일이라도 좋아요. 문자를 한 통 보내주세요. 돈 재촉도 잔소리도 아닌 한 통을. 엄마는 내 뒷마무리는 내가 할 테니 걱정 없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가렴. 그 한마디가 자식을 얼마나 가볍게 해줄 수 있는지 저는 2천만 원을 헛되이 쓰고 나서야 겨우 알았으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이 부모는 괜찮다는 그 하나의 안심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게 해주세요. 당신은 지금 이 4가지 중 어느 것을 자식에게 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은 얼마를 남겨두었다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지금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어딘가에 누군가를 멈춰 서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가닿았다면 부디 좋아요를,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이나 벗에게 이 이야기를 살며시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기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텐마루에서 뵙겠습니다.